당신은 아직도 은행이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라고 믿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은행은 금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그대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출을 내주고 채권을 사고 각종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만듭니다. 은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생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라는 뜻이죠.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내 돈을 뻥튀기 할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은행이 처음 탄생하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17세기.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거운 금덩이를 들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죠. 세공업자는 금을 맡아주는 대신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을 돌려주겠음. 일종의 금 보관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금을 찾으러 가는 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보관증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종이 가져가면 금 주니까 이걸로 빵값 낼게. 어차피 금이랑 비슷한 거니까 그래라. 금은 금고에 잠들어 있는데 세상 밖에서는 종이만 바쁘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세공업자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금고에 있는 금을 절대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금고에 금이 100 있어도 보관증을 1000만큼 넣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떨까? 금고 속 금은 그대로인데 세상 밖에는 종이가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실물은 그대로인데 권리 증서가 늘어난 거죠. 이 흐름이 바로 은행 시스템의 출발점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당신 통장에 찍힌 숫자는 금 같은 실물이 아닙니다.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보관증, 즉 나중에 이만큼 돌려줄게라는 약속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당신 머릿속에 딱 박히게 비유 하나만 더 하죠. 당신이 친구에게 아끼는 닌텐도 게임팩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 순간 그 게임팩은 당신 서랍에 없죠. 친구 가방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는 건 게임팩 실물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줘라라고 말할 권리뿐입니다. 친구가 게임팩을 잃어버리면 당신은 권리는 있는데 실물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금이 딱 이겁니다. 예금은 보관이라기보다 은행에 대한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그런 보관증을 더 늘리느냐? 쉽게 말해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은 다시 누군가의 계좌에 숫자로 찍히며 경제에서 돈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실물 현금이 크게 늘지 않아도 장부상 예금과 거래 가능한 돈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흔히 신용이 통화를 확대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한 컷으로 이해시키는 비유가 또 있습니다. 식당에 콜라 원액 한 병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원액이 본원 통화 같은 거예요. 사장님은 물을 타서 손님 10명에게 나눠줍니다. 손님들은 오, 나 콜라 한 잔 받았다 라고 느끼지만 실제 원액은 아주 조금이고 나머지는 물입니다. 원액 한 병으로 콜라 10잔을 만드는 기술. 그게 신용이 경제에서 돈의 역할을 하는 규모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 마음대로 무한정 뻥튀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 규제, 건전성 관리, 부실 위험, 감독기관 규정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의 은행은 17세기 세공업자처럼 대충 써도 된다가 아니라 제도와 규제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은 태생부터 금고가 아니라 신용을 돌려 수익을 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돈을 재료로 은행은 돈을 굴리는데 왜 나는 2%에서 3% 받는 걸로 끝나지? 당신이 예금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장면이면 끝납니다. 당신은 공항 무빙워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빙워크는 비로 움직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3km 시속으로 걷고 있어도 무빙워크가 뒤로 5km 시속으로 움직이면 당신은 분명 땀 흘려 걷고 있지만
실제 위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돈은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었다. 예금만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잔혹한 감각, 그 정체가 이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주식은 위험하잖아.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말하는 건 보통 이런 행동입니다. 빗길에서 오토바이로 고개 운전하는 것. 레버리지, 단타, 신용 끌어다 한 방. 당연히 사고 나면 크게 다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하는 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투자는 튼튼한 광역버스에 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지수 ETF 같은 방식이죠. 버스가 가다 보면 덜컹거릴 수도 있습니다. 주가 하락입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버스는 결국 목적지로 갑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럼 정답은 은행을 버려라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구조를 나누고 주도권을 되찾아라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은 둘 다 망합니다. 전장에 나가는데 칼만 3개 들고 가면 화살 맞고 죽습니다. 반대로 방패만 3개 들고 가면 적을 못 이깁니다. 살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방어와 공격, 안정과 성장. 그래서 당신의 자산을 딱 3단으로 나눕니다. 첫째, 비상금. 비상금은 HP 포션입니다. 몬스터에게 맞아서 피가 달았을 때 급전이 필요하면 바로 마셔야 하니까 벨트에 차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자산을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둘째, 완충자산. 완충자산은 채권, ETF, 즉 갑옷입니다. 공격력은 세지 않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해서 내 계좌가 한 방에 꺾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 갑옷이 있어야 공포장이 와도 주식, 성장자산을 최악의 타이밍에 던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채권 ETF는 돈을 크게 버는 구간이 아니라 버티고 지키는 구간입니다. 셋째, 성장자산. 성장자산은 전설의 검입니다. 휘두르기 어렵고 무겁고 중간에 덜컹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스 몬스터,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이 칼뿐입니다. 무빙워크를 이기려면 결국 성장 구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자산은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팔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있고 완충 구간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한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배의 지하객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 앉아 있으니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는 것만 느껴지고 침몰한다며 공포에 빠집니다. 예금만 붙잡고 있으면 변동성은 언제나 공포로만 다가옵니다. 이제는 조타실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선장석으로. 밖이 보이면 파도가 치는 건 바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키를 잡고 파도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승객은 공포에 떨지만 선장은 파도를 타고 갑니다. 자, 선택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근로소득 주도권을 당신이 줄 것인가? 아니면 남이 굴려주는 구조 속에서 무빙워크에 밀려나며 조용히 녹아내리는 걸 구경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성숙한 결단입니다.